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2006년 레바논 침공 얘기인가요? 네. 현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2단계 작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상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제가 앞서 이스라엘 하마스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 올렸었는데 이스라엘은 2006년에 레바논 침공의 악몽 때문에 이번 작전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006년 레바논 침공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당시의 전투 양상을 살펴본다면 이번 가자지구 이스라엘군 지상작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 2006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 분석을 통해 가자지구의 지상전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지난 역사는 뭔가요?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차 중동전 이후, 그러니까 1967년 이후에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레바논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장 조직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보통 PLO라고 하죠. 이 PLO도 레바논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곳을 근거로 대이스라엘 강경투쟁에 나섭니다. 대부분이 순위파 회교도였던 PLO는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남부 레바논에 기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레바논 남부의 주민은 대부분 순위파가 아닌 시아파 회교도였습니다. 때문에 PLO는 남부 레바논을 사실상 PLO의 영토처럼 만들며 시아파 회교도 주민들에게 많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PLO한테 시달렸는지 시아파 회교도 주민들은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초기에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환영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교도가, 그것도 시아파 회교도가 이스라엘군을 환영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만큼 PLO의 횡포가 아주 극에 달했었다. 아무튼 레바논에서 PLO의 준동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PLO를 수시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PLO는요, 이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와 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를 완전 장악해 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레바논의 각 정파는 민병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975년 4월 13일에 PLO 대원들이 레바논 마론파 기독교 민병대 우두머리 피에르 제마엘의 암살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레바논에서 뭐가 최악의 상황,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내전은 1990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지속되죠. 이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기독교 민병대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1982년 레바논을 전격 침공하죠. 이는 레바논 내에서 반이스라엘 정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레바논에서 시아파 과격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탄생합니다. 이 헤즈볼라의 3대 강령은요, 레바논에서 모든 서방 세력을 축출하고 레바논을 시아파 신정국가로 만들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지도 위에서 없앤다는 것, 이것 세 가지였습니다. 아무튼 1990년 레바논 내전이 일단락되었지만 이후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해 끊임없는 무력 투쟁을 지속합니다. 그런데 1982년 이스라엘 국방장관으로 레바논 침공의 주동자였던 아리엘 샤론은요, 2001년 3월 이스라엘 총리가 됩니다.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 헤즈볼라와의 충돌을 애써 무시했어요. 왜 그러냐? 이때부터 이제 가자지구가 시끌시끌했거든. 이때부터 아니고 그 이전부터 가자지구가 시끌시끌했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싸우느라고 바쁜데 굳이 북쪽에 제2전선을 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이 샤론 총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헤즈볼라를 좀 무시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샤론 총리가요, 2005년 12월 병으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휘를 맡아본 경험이 없는 부총리 에후드 올메르트가 2006년 4월부터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리엘 샤론 시절부터 별다른 보복 공격을 받지 않아서 대담해진 헤즈볼라가요, 이때부터 더욱더 강경하게 나옵니다. 7월 12일이었죠. 이 헤즈볼라가 특공대를 보내서 이스라엘군 험비 2대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3명을 죽이고 부상자 2명을 납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던 메르카바 마크 II 전차가 황급히 국경을 넘어서 쫓아갔지만 길가에 묻힌 IED, 즉 사제 폭발물에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승무원 4명을 포함한 5명이 또 여기서 전사하죠. 하루 동안에 8명이 전사하고 2명이 납치되는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군은요, 바로 보복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공군기와 포병으로 헤즈볼라를 두들기고 그 다음 3개의 사단이 국경을 넘어 진격해서 4주일 동안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소탕한다는 작전이 시작된 거였죠. 그 본격적인 침공 작전이 시작된 건가요? 네, 당시 이스라엘 올메르트 총리는요,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헤즈볼라와 그 후원자인 시리아와 이란이 이스라엘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 헤즈볼라의 군사력을 파괴하고 시리아와 이란에게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강력한 작전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 초기 작전의 핵심은요, 1973년 4차 중동전에서 F-4E 팬텀2 전투기를 몰며 미그 21 전투기 3대를 격추한 조종사였고, 공군 7수년은 처음으로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이 된 댄 할로츠 중장의 항공작전이었습니다. 그는 1999년 코소보에서 유고 연방을 몰아낸 나토의 항공작전처럼 헤즈볼라 또한 공군력으로 해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전쟁 첫날은 7월 12일 이스라엘 공군의 F-15I 전폭기들은요, 39분 만에 헤즈볼라의 장거리 로켓 발사기 54개를 파괴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반면 헤즈볼라 또한 이스라엘 북부 도시에 로켓을 퍼붓기 시작했죠. 이어 F-16 전투기를 주축으로 한 이스라엘 공군 전폭기들이 7월 말까지 4,500회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700회 출격해서요, 남부 레바논과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시설을 폭격했죠. 폭격은 헤즈볼라가 잡아간 이스라엘군 2명을 시리아로 빼돌리지 못하게 도로와 교량을 끊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헤즈볼라의 지휘소 타격으로 확대되었죠. 그런데요, 당시 베이루트의 한 헤즈볼라 벙커는요, F-16 전폭기들이 거의 동시에 23톤의 폭탄을 퍼부었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헤즈볼라도 뭘 했느냐? 땅굴을 아주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또한 당시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요, 사거리가 200에서 250km에 달한다는 이란이 만든 젤잘2 로켓을 나르던 트럭을 이스라엘 무인 정찰기가 포착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폭기에 전송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폭기가 날아서 바로 그 트럭을 파괴했습니다. 즉, 우리 공군이 추구하는 대화력전의 양상이 2006년 이 레바논 침공에서 실증된 거였죠. 그러면 항공작전만으로 끝난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헤즈볼라는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서 로켓을 쏘기도 하고요, 지휘소를 민간인 거주지역 안에다 두어서 이스라엘 공군 전폭기가 이곳을 폭격하게 유도하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항상 민간인 사상자가 생겼고요, 이것은 헤즈볼라에게 아주 좋은 선전거리가 됐죠. 이게 데자부죠? 지금 누가 하는 거? 하마스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도로와 교량을 끊고 항구를 봉쇄하면 레바논 국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건 헤즈볼라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어떤 학생이 잘못을 하면 그 학생의 반 전체에 벌을 주어서 다시 잘못하지 않게 한다는 집단 체벌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벌이 너무나 가혹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 전체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였죠. 즉, 이스라엘의 희망과 달리 실제로 벌어진 일은 레바논 국민 전체의 반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7월 12일부터 약 33일간 15,500회 출격을 해서요, 7,000개의 표적을 타격했고요, 126개의 로켓 발사기를 파괴합니다. 끊긴 도로와 교량은 각각 74개와 146개인데요. 대부분 남부 레바논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레바논 민간인 사망자가 약 900명이 납니다, 여기서.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요, 모두 3,970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간인 사망자도 41명이나 발생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내 여론도 급격히 악화됐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공군은 레바논을 폭격하며 사고로 4대의 항공기를 잃었는데요. 먼저 7월 19일 최신형 F-16I 전폭기가 이륙하다가 타이어가 터져서 추락합니다. 다음 날에는요,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던 아파치 헬기 2대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역시 아파치 한 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로터가 떨어져 나가서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하죠. 이렇듯 이스라엘 공군은 피격이 아닌 사고로 항공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지금 하마스로 마찬가지, 뭐가 없다? 제대로 된 지대공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군대 비스무리 하지만 얘네가 결국은 뭐예요? 군대가 아니라 무장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대공방어력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데요, 이어서 이스라엘군이 보기 좋게 한 방 얻어맞는 일이 발생합니다.
레바논의 항구를 봉쇄하던 이스라엘군의 SAAR-5형 초계함 하니트는요, 7월 14일 베이루트에서 약 16km 떨어진 해상에서 작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헤즈볼라가 쏜 지대함 미사일에 피격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이 하니트를 때린 미사일은요, 중국제 C-802, 그러니까 이게 중국판 액조세예요. 이 C-802를 이란이 베낀 미사일로 추정되어집니다. 모두 2발이 발사되어서요, 한 발은 해안에서 60km 떨어져 있던 화물선을 맞춰서 침몰시켰고요, 다른 한 발은 하니트를 맞춘 거였죠. 이 하니트는 헬리콥터 비행갑판이 있는 배 끝부분에 미사일을 맞아서 침몰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니트의 피격 원인은요, 마침 주변에 이스라엘 공군 전폭기가 작정 중이었고, 게다가 헤즈볼라한테 지대함 미사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함대공 방어 체계를 꺼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한 거였죠. 하지만 이스라엘군 총참모본부는요, 헤즈볼라가 대함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대함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작전하라고 해군에게 경고했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해군은 이 경고를 무시했었죠. 그래서 하니트가 피격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이 돌아가네요. 네, 이 공군기의 폭격과 포병의 포격만으로는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막지 못하자 이스라엘군은 전쟁의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지상작전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 2개 여단이 각각 마로온 알라스와 빈트 즈베일로 진격을 했죠. 그런데요, 특히 이 빈트 즈베일에서 이스라엘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골라니 여단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7월 25일 새벽, 골라니 여단 병사들은 빈트 즈베일의 거리로 진입해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즈볼라 대원들을 맞닥뜨리고 총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 대원들은 건물의 위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골라니 여단 병사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골라니 여단의 51대대 C중대의 3분의 1인 30여 명이 피격이 됩니다. 곧 다른 중대들이 달려와 이 C중대를 구했지만 이 C중대장 로니 클라인 소령은요,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수류탄에 몸을 던져 자신을 희생합니다. 아무튼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의 전사자는 8명, 헤즈볼라의 전사자는 약 20명이 발생했죠. 넷째 주에 들어서는 3개의 사단이 레바논으로 들어갔지만 헤즈볼라의 가장 바깥쪽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8월 12일에는 이날 격추된 CH-53 수송 헬리콥터에 탑승한 5명을 포함해 하루 동안 무려 24명의 이스라엘군이 전사하는 최대의 피해를 입기도 했죠. 이스라엘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때 전투는 전차로 여러 겹의 방어막을 뚫다가 많은 손해를 본 독일군의 1943년 크루스크 전투와 비슷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헤즈볼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이스라엘군 보병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쏘거나 산을 타고 이동 중인 대열에 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군은요, 애초에 이 헤즈볼라가 이런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예요? RPG로 무장한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상대로 싸울 때 했던 전법 그대로 썼거든, 이스라엘군이. 그러니까 대충 주요 건물 하나하나를 장악하는 전술을 썼는데, 건물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에게 이건 안 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전쟁 사상 최악의 전투가 이스라엘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쟁 막판인 8월 13일에 발생한 간두리에의 와디 살루키 전투는요, 잘못된 전쟁 지도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육군 401 여단은요, 24시간만 지나면 휴전이 시작되고, 휴전이 되면 철수해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헤즈볼라가 지키고 있는 딱 하나 기동이 가능한 길로 진격했어요. 최신형 메르카바 마크 4도 포함된 24대의 메르카바 전차들은요, 빗발치는 헤즈볼라의 대전차 미사일을 무릅쓰고 언덕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11대가 피격이 됐죠. 이로 인해 전차병 8명과 보병 4명이 전사합니다. 헤즈볼라의 전사자는 약 8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부대가 원래 일주일 동안 공격 명령을 2번 받았었어요. 근데 이 2번 다 명령이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이 막판에 곧 철수해야 하는 지역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종전돼서 철수할 건데 저기를 왜? 근데 뭐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밝혀졌냐면 전혀 의미 없는 이런 명령이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명령 때문에 의미 없는 희생이 나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 33일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모두 119명이었습니다. 헤즈볼라의 전사자는 약 500명으로 추정되죠. 또한 투입된 약 400대 메르카바 전차 중에서 피격된 메르카바 전차는요 10%가 넘는 52대였습니다. 이 중 50대는 대전차 미사일에 맞았고요. 2대는 IED 즉 사제 폭발물에 피격이 됐죠. 52대 중에 18대는요 가장 최신형인 메르카바 마크 4 전차였고요. 대전차 미사일에 맞은 50대 메르카바 중에서 8대가 맞고도 멀쩡했지만 5대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IED에 당한 한 대 메르카바 마크 2와 마크 4 또한 다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하네요. 당시 이스라엘군 최신 전차 메르카바 마크 4는요 차체 아래에도 장갑이 두터워서 사망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7월 10일 침투한 헤즈볼라 특공대에 잡혀간 병사 2명을 구출하기 위해 급격히 국경을 넘어간 메르카바는 어떻게 됐죠? 4명이 전원 전사했었어요. 하지만 메르카바2는요 이 전해인 2000년 11월 헤즈볼라가 쏜 대전차 미사일 7발을 맞고도 승무원이 모두 무사한 방어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전차 미사일에 맞은 메르카바 22대는요 장갑이 뚫려서 23명의 승무원이 전사했습니다. 전사한 23명 중 18명은요 5대 메르카바 전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 18명의 절반은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던 와디 살루키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당시 메르카바 전차는 4명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보병도 태우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요. 그에 따라 인명피해도 늘어난 거였죠. 무엇보다 헤즈볼라의 대전차 전술이 인상 깊은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 킬박스를 정해두고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들어오면 하나의 표적을 향해 여러 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군 보병의 기관총 사거리 밖인 3000m 거리에서부터 대전차 미사일을 쏴 전차와 보병의 분리를 시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차는 보병의 어머 없이 혼자 돌격하면 필연적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헤즈볼라는요 대전차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통력이 낮은 RPG를 낮은 건물 위에서 전차나 장갑차의 상부나 포신을 향해 집중 사격하는 전법으로 이스라엘군을 괴롭혔습니다. 이 메르카바 전차의 장갑을 뚫은 대전차 미사일은요 러시아제 코넷, 메티셈, 콩쿠르 그리고 RPG-29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피격된 메르카바를 끌고 와서 자세히 조사한 결과 헤즈볼라가 메르카바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피격 부위를 보니까 메르카바 측면에 엔진 배기구, 그 다음에 캐터필라를 감는 스프라켓, 그 다음에 상부 포탑의 후부 등 방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에 공격이 집중된 걸 발견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군은요 4대의 메르카바 마크 4의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시험 설치했었어요. 그리고 이 4대는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육군은 전차는 물론 전 기갑 차량에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기로 결정하죠. 그러면 이번 2006 레바논 침공의 교훈이 뭔가요? 이 전쟁은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라 일단 끝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군의 군사적 좌절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연일 국방장관 아미르 페레츠를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졌고요. 결국 그는 이듬해 사임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비해 훨씬 잘 훈련되고 잘 장비된 헤즈볼라를 맞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의 적극적인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현재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마스는 분명 이 2006년 레바논의 교훈을 철저히 답습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상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겁니다. 북한도 이 전쟁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